안녕하세요. 불만창 기자들입니다. 자, 개막 특집 사실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진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잖아요. 네. 그래도 이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합니다. 저희가 생각하는 시즌 순위 이름 까고 다시 한번 예측해 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.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텐데. 네, 뭐 맨날 틀리는데 뭐 하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래도 각 팀 상황을 한 번 더 저희가 짚어줄 수도 있고 또 이래야 또 저희가 추갈못이라고 또 팬들한테 놀림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박제를 당하겠죠.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? 또 지난 시즌에 조성환 감독이 저희 11위 예측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아침까지 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런 팀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K리그와 미디어데이 가서 이제 감독님도 다 뵀는데 네. 다 전부 다 그 저희가 했던 그 스쿼드 분석 네. 다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다 보고 있다. 그래서 섭섭해하시는 감독님 계실 수 있겠지만 순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승 경쟁부터 보겠습니다. 울산과 전북 아무래도 2강 체제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전북으로 가겠습니다. 네.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두 팀의 전력은. 그래서 저는 의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북이 지난 시즌 타이틀을 놓치고 올겨울 뭐 폭풍 영입했죠. 그리고 또 뭐 스타일의 변화 모든 게 지금 타이틀 탈환에 맞춰져 있습니다. 칼을 갈았다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전력도 좋죠. 지난 몇 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전력으로 보이고요. 물론 골키퍼가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서 지금 더블 스쿼드 구축을 했고 특히 약점이 뭐였습니까? 기동력이었거든요. 사실 전북이 앞쪽에서부터 눌러주는 플레이가 좀 안 됐었는데 젊은 선수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내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이 선수들이 뭐 전북에 와서 우승을 해보자 하는 의지도 있을 테고 전북 특유의 또 우승 DNA와 합쳐지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. 울산 역시 좋은 전력을 구축했다고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승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하잖아요. 울산이 타이틀을 지켜본 경험이 없다는 게 이게 그래도 근소하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프로스포츠에서 좀 뭐 연패를 한 팀들을 보면 그래도 우승 뒤 나름 이렇게 좀 큰 영입을 하면서 스쿼드에 긴장감을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울산은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물론 뭐 전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울산이 앞서겠지만 전북이 이를 뛰어넘을 만한 스쿼드를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북을 픽하도록 하겠습니다. 창 기자가 결정적으로 빠뜨린 게 있습니다. 예, 소년 명수 디마테오 예, 기술 고문을 빠뜨렸습니다. 벌써부터 뭐 1% 네,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울산으로 했습니다. 그렇죠. 네, K리그도 그렇고 해외 축구를 봐도 연속 우승한 팀들에게는 특유의 안정감이 있습니다. 큰 폭으로 스쿼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승을 한 전력이기 때문에 딱히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. 제가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소개팅에서 성공했어요. 그러면 다음에 소개팅할 때 그 옷을 또 입고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? 다음에 나간 거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? 오래 못 살겠다는 뜻이잖아. 그러면 오래 못 살겠다는 뜻도 되긴 하는데 울산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. 아까 얘기했던 디마테오의 인터뷰를 빌리면 선수 한 명이 1%만 발전해도 팀 전체적으로 20%에서 30%가 발전한다. 사실 뭐 선수 실력을 1% 이렇게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. 저는 우승 경험 자체가 능력치가 1%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. 완전 공감. 네, 그리고 네. 고비가 왔을 때 이것을 넘어본 경험, 이겨내본 경험이 언젠가는 발휘가 될 것이다. 네. 아마 이 점은 누구보다 전북의 베테랑들이 오랫동안 느낀 바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의 심경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부분이 신경이 되게 쓰일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고 울산이 기존 전력에 안주했냐? 그건 아닌데요. 뭐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죠. 기존 전력에다가 한두 명을 더해야지 그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미들필더에 뭐 김민혁, 보야니치, 에사카, 뭐 공격수 주민규, 루빅손 그리고 수비수 조현택 등등이 추가가 되면서 파괴력과 다양성을 입혔습니다. 뭐 새로 합류한 웨인 트리오가 어느 정도 해줄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울산의 분위기 그리고 전력이라면 만약에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 마틴 아담의 케이스처럼 여름에 또 영입을 해서 그렇죠. 한번 반전을 할 만한 의지와 자원력을 갖추고 있다. 국내 선수가 워낙 좋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울산이 지난 시즌 계산해 보니까 232일 동안 와. 선두를 유지했습니다. 와. 과거 무리뉴의 첼시처럼 쭉 그냥 선두를 달린 건데 전북이 폭풍 투자한 만큼 232일 정도의 어떤 선두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북은 여름에 조규성 변수가 또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. 있고 이게 크죠. 그런 만큼 저는 울산이 올 시즌에도 안정적으로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아마 시즌 끝나면 홍명보 감독이 이게 팀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우리 것 역사상 같습니다.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네. 네. 800만 넘었던데. 네. 다음 보죠. 네. 네,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향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내년 아시아
축구 연맹 산하 클럽 대회 포맷이 싹 바뀌어요. 음. 그래서 K리그에는 4장이 주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2+1+1 형태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4장이라고 하면은 3위까지 나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3위가 누가 될 것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인천. 예. 제가 조성환 감독이랑 친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렇게 화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. 진짜.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여기 아주 쫙 이거 포마드. 예, 예. 네. 언제나 신중한 조성환 감독이 그렇다는 건 그만큼 전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반석 선수 그 조 감독님이랑 계속 제주에서 같이 있었잖아요. 아, 그러네. 제주 준우승 때랑 지금 스쿼드랑 어디가 낫냐 했더니 지금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이 웨인 퀄리티까지 더 좋다. 그러니까 앞선에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신진호 가세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게 신진호의 장점이 뭐냐? 경기 중 흐름 변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걸 선수들에게 빨리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올 시즌 인천의 경기력 기복이 확 줄어들 것이다. 그러니까 꾸준히 승점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 올 시즌 인천 돌풍의 예상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미디어데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3위를 인천으로 예상한 맞아요. 거를 네. 봤습니다. 아무도 빼놓지 않고 인천을 다 언급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저는 좀 바꿔서 제주를 하겠습니다. 예, 인천이 뭐 일단 뭐 3강 유력 후보란 거는 뭐 저도 100% 인정합니다. 근데 올 시즌 저는 2강 10중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로 3위권 아래는 정말 예측이 쉽지 정말로 않습니다. 네, 저희가 미리 뭐 까일 걸 방지해서 뭐 밑밥을 까는 건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네. 실제로 저희 방송 본 다음에 한번 예측을 쭉 해보잖아요. 네. 그럼 진짜 답안 나와요. 맞아. 아니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다가 중간에 아 맞다 빼먹었다. 이럴 맞아, 팀이 맞아, 예, 맞아, 진짜. 예. 어디다 넣지? 어.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라고 보는데 저는 뭐 비슷비슷한 전력이라면 그래도 아침에 나가지 않는 팀 중에 스쿼드가 가장 좋은 편인 제주가 3위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뭐 인천은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아침에 비중을 빼고 리그에 집중한다. 뭐 그거는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면 두 마리를 놓칠 가능성 역시 생길 수 있다. 경남이 그랬죠. 경남이 그랬고 뭐 EPL 예를 들면 뭐 레스터 시티도 되게 고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들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규 제르소의 뭐 득점 공백 이게 가장 큰 지금 뭐 변수라고는 하지만 변수죠. 예, 미드필더 특히 구자철이 돌아온 미드필더의 힘은 전북 울산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임채민이 가세한 수비 안정감과 높이까지 생겼다는 점. 예, 그래서 인천이 여름에 뭐 체력, 부상 문제로 고생할 때 제주는 특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얄금얄금 승점을 따내서 결국은 전년도 대비 평균 승점이 좀 더 높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얘기 들으면 설득된다니까 지금. 여기에 서진수, 김봉수, 이기혁과 같은 젊은 자원들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면 제주가 뭐 노장 선수가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즌 끝까지 힘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것으로 봐서 저는 3위에 제주를 올려놓겠습니다. 자, 파이널 A에 올라갈 나머지 4, 5, 6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부터 하겠습니다. 인천, 서울, 대구로 하겠습니다. 인천은 그럼에도 4위권 내에 충분히 할 전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서울도 스쿼드만 봤을 때는 4강 후보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. 네, 제가 방송을 찍는 당일 오전에 이제 서울 미디어데이 다녀왔는데 맞아요. 기자회견에 황의조가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나상호가 등장했습니다. 그리고 공지사항에 기성용은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한다. 나상호, 기성용, 황의조가 있는 팀에 일류첸코, 오스마르, 윌리안과 같은 리그 최정상급 외인도 갖추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빠져나간 자리, 특히 골키퍼와 측면 수비 뎁스가 좀 얇긴 하지만 위에 공격진만큼은 뭐 나상호가 얘기했듯이 전북 울산에 비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. 그래서 아마 2골 먹어도 3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녔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익스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U자 빌드업 좀 답답한 경기를 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약간은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스타일이. 그런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6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못했을 수 있지만 저는 대구로 하겠습니다. 오, 진짜요? 네, 일단 정태욱의 이탈 변수 큰 건 맞지만 이게 막 팀을 흔들 만한 마이너스 변수는 또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김진혁을 지켰고 바셀루스 선수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맞아요. 많습니다. 그래서 세징야 에두가 바셀루스 이 지금 뭐 라마스 선수 정도만이 최근에 제 역할을 해줬고 세르징뇨나 뭐 페냐 선수는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바셀루스 선수가 세징야 바로 한 칸 아래에서
빠른 스피드로 연계를 잘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조금 좀 힘을 받지 않을까.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에 대구가 승점 쌓는 거 보면 대구가 딱 좋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대구는 그 전북 울산을 빼놓고는 몰아치기, 몰았다는 승점에 굉장히 능한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원건 감독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승점 따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최영 감독이랑 얘기를 좀 나눌 네. 수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 세징야 에드가 바셀로스 3톱 나가는 게 굉장히 좋대요. 근데 자신감 있네. 고재현 자리가 애매해서 네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잘 꾸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데 그 자체가 공격에 대한 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대구 저는 뭐 순위를 그보다 낮게 평가하긴 했지만 네네. 저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인 것 같고요. 다코스 될 것 같다. 네. 제주 서울까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제주를 3위까지 보고 있긴 한데 뭐 이 뭐 선수단 뭐 정리 과정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뭐 저희가 또 내부 이야기를 다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. 남길 감독도 만족해하고 있고요. 여기 수비의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뭐 만 기자 얘기한 대로 승점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침 병행을 안 하는 점에서 뭐 뎁스도 괜찮고 변수가 유리인데 유리가 주민규가 될지 아니면 자바다가 될지 그 단어 쓰면 안 돼요. 내부적으로 좀 이게 네.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변수 때문에 제가 4위로 넣었고요. 음. 서울은 사소 뭐 수비가 불안하지만 뭐 공격은 지난 몇 년간 최고. 울산 전북급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저는 맞을 것 같고 사실 익스볼이 흔들렸던 게 첫째가 마무리였거든요. 지난 시즌 최소 득점 2위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축구는 넣을 때 넣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황의조, 윌리안의 가세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안익수 감독이 로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공격진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첸급에는 저는 못 미친다고 보는 게 수비가 좀 떨어진다. 골키퍼 리스크도 좀 크고요. 네. 그런 의미에 상위는 충분하지만 3, 4위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6위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. 다 그렇지. 진짜 6위부터 최하위는 정말 네. 지금 제가 당장 바꿔도 이상하지 않아요. 그 정도인데 고민 끝에 수원 FC로 했습니다. 이유는 올 시즌 변화적인 측면에서 변수가 있는 팀들이 꽤 많아요. 반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수원 FC가 오히려 좀 안정적인 면에서 좀 앞서는 게 아니냐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. 공격 라인 그대로죠. 여기 윤빛가람 가세하면서 지난 시즌 단조로운 축구에서 좀 2년 전 좋았던 축구로 돌아갈 수 있고 김현우 이재성이 가세한 수비는 뭐 상승된 게 확실하니까 김도균 감독의 지도력도 검증이 됐고요. 저는 그래서 수원 FC 올 시즌 뭐 상위권 쪽에서 주목해야 하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자 파이널 B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진짜 왔다. 어렵습니다. 왔다. 진짜 어렵습니다. 죄송합니다 일단. 네. 잔류권인 7위부터 9위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. 포항, 수원 FC로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뭐 지금 언급은 순서대로 했지만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맞아요. 네. 앞서 언급했듯이 6강 예측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포항과 수원은 신진호, 오영규라는 기둥을 잃은 점 때문에 7위권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. 김기덕 감독의 뭐 지도력 이를 통해서 지난 시즌 예측을 완전히 걷어찼죠. 그러면서 뭐 7위는 박하다 이렇게 볼 분들도 있지만 예상 베스트를 떠올렸을 때 척추라인 제카, 김종우, 오베르단, 이승모 여기가 4강, 뭐 6강 정도의 갈 라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.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도 대부분 2부 리그에서 올라왔다는 점도 걸리고 공을 연결할 때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을 할 때 분위기가 처져서 끌어올려야 할 때 선수들 사이에서는 진호형에 대한 그리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수원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뮬리치를 품은 것 자체가 일단 큰 플러스 요인은 당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뮬리치가 제가 성남 담당으로 꾸준히 본 바로는 일단 뚝배기 유형과는 좀 그쵸.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전 오히려 시즌 중에는 안병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. 지난 시즌도 저도 그랬고. 그렇게 생각 들어요. 그래서 아마 개막전도 저는 조심스럽게 안병준 선발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량 측면도 그렇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선수들과 호흡도 그렇고 네. 전체적인 베스트 라인업만 보면은 6강 충분히 들어갈 만해 보이지만 백업 뎁스가 약한 점 그리고 22세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점도 좀 걸립니다. 수원 FC는 재작년에 정점을 좀 찍었다고 보고 언제나 6위권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지만 윤빛가람 빼고는 어떤 플러스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. 맞아요. 그리고 윤빛가람 자체도 이제 미디어 대회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데 최근 2, 3년간 행보를 보면 꾸준하지 않습니다. 시즌 내내 그런 폭발적인 어떤 창의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몇 경기 연속으로 잘하고 몇 경기는 좀 쉬고 이런 어떤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조금 걸린다. 그리고 이승우의 동기부여가 1년차 때와 똑같을까? 이런 의심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잔류는 하겠지만 6강은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
저는 포항, 강원, 대구 순으로 하겠습니다. 포항, 강원, 대구. 예, 네. 그래도 이 팀들은 무난히 잔류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항 미디어데이에서는 뭐 많은 감독들이 상위권 전력으로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변수가 많아 보이는 게 역시 삼성 고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.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전술로 재미를 봤던 건 삼성에 누가 있었냐? 그 초기에는 최영준이 있었고 그 뒤로는 신진호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무조건 폴트값이었어요.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갔었는데 중앙에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. 올해는 물론 김종호를 픽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김종호는 2선에 어울리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기만 해결되면 제카 변수가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다른 전력은 예년과 같거나 좀 올라갔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삼선 문제까지 풀어내고 올해까지 성적을 낸다. 저는 원래 뭐 김기동 감독 높게 평가하고 좋아했지만 K리그 넘버원이라고 그냥 떠들고 다닐 생각입니다. 강원은 안정성 측면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나. 영입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축들을 다 지켰고요. 지난 시즌 최용수 감독이 구축했던 강원시 축구가 사실 알고도 막기 어려운 유형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위력을 발휘할 것 같긴 한데 역시 문제는 뎁스입니다. 지난 시즌 저는 강원이 상위까지 갔던 것은 핵심 자원들이 안 다쳤거든요. 진짜 시즌 내내 안 다쳤어요. 경고 누적도 없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상위는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잔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. 대구는 그래도 대구다라는 생각. 사실 대구를 강등권에 둘 생각도 했었는데 슈퍼에이스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다는 거. 그리고 최현건 감독 부임 후 변화를 준 게 대구가 잘할 때 스타일로 돌아간 거거든요. 빠르게 올라가는. 네, 올해도 그렇다고 볼 때 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은 그래도 남았고 데려왔어요. 그러니까 물론 에드가 같은 유형의 포워드가 없고 수비 뎁스가 굉장히 얇다는 게 좀 약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도 9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자, 벌써 고개 숙이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강등 전쟁 이거 안 예측해 하면 안 돼. 보겠습니다. 플레이오프 하는 10등 11위 나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. 다이렉트 강등인 12위 예측해 보겠습니다. 네, 제일 고통스럽습니다.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는 광주, 강원, 대전 하나로 하겠습니다. 뭐 이종일 감독의 자신감과 엄지성의 존재 그리고 강원의 지난 시즌 퍼포먼스와 윤스식 선수단 장악 그리고 대전 하나가 뭐 K리그 2의 득점왕 1, 2위를 품은 것 기타 등등을 고려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책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좀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좀 미세하게나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세 팀의 전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광주는 외인을 대거 바꾸면서 외인 의존도가 높아진 점 그리고 2부에서 일부로 승격시킨 멤버가 남았지만 반대로 이 멤버가 재작년 1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이라는 점 그리고 개막전 이으뜸의 부상 변수가 좀 생겼다는 점을 볼 때는 이종일 감독이 아무리 전술적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걸 뛰어넘을 정도는 좀 아니라고 봤고요. 강원은 뭐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 스몰 스쿼드로 팀을 이끄는 그런 스타일인데 부상을 한두 명이라도 당할 경우에는 데미지가 클 수 있다. 디노 케이스가 작년에 되겠죠. 디노의 장기 부상 이력도 좀 걸리고 연스식 3백 역습 전술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하는 팀들이 그렇죠.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. 대전 하나는 스쿼드에서 2부 팀에 아직 냄새가 조금 빠지지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. 2부에서는 스쿼드의 힘으로 좀 승격을 했다고 보는데 그 스쿼드를 1부에 옮겨 놓았을 때는 뭐 톡톡 튀는 전술이 없고서는 좀 경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라건대 이번에도 제 예측이 완벽하게 틀리기를 그래서 세 팀의 선수단과 팬들은 좀 웃고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월달 정도에 개같이 욕을 먹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거는 제일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저희가 듣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얘기 듣는데 다 하는 얘기가 깔고 갈 팀이 없다. 승점 자판기 없다. 소위 말하는. 그러니까 모든 관계자들이 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굳이 꼽아야 되는데 다이렉트 강동은 그래도 광주를 꼽아야 되지 않나. 오해는 마시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다크호스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광주거든요. 사실.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상 이 자리에 두기는 했는데 광주가 이정효 감독의 계획대로 풀리면 전 사고도 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괴력이나 안정성 등을 보면 가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주축을 지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만기자 얘기한 대로 1부 리그에서 막 통했던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스쿼드적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광주 최하에 뒀습니다. 이종효 감독에겐 제가 이미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안 보시겠네. 플레이오프는 저는 수원 대전의 몫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. 이 팀들도 광주랑 같아요. 그러니까
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. 순위를 굳이 나눠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팀이 상대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팀들보다는 떨어져서 플레이오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유는 명확합니다. 수비예요, 수비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 수비력이 좀 떨어집니다. 물론 스쿼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. 그런 점에서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시즌을 치러야 한다는 게 1차 변수고 수원은 개인적으로 고승범 복귀가 엄청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확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팀들을 보면 아예 내려가거나 정말 아주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막 몇 년 동안 고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수원이 과연 이 흐름을 깰 만한 전력을 구축했는가라고 하면 저는 살짝 의문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10위를 뒀고요. 대전 역시 일부와 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민성 감독 말대로 K리그 1에서 더 잘할 선수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벽이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세종을 제외하고는 K리그 1에서 확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선수도 없고 그렇죠. 예, 그리고 또 대전을 바라보는 타 팀의 시선이 다른 승격 팀에 비해서 그래도 약간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. 대전이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뛰어넘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뒀습니다. 만기자랑 저 똑같은 생각이지만 네. 올라갈 수 있는 여력, 변수를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틀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. 아 우리 너무 쫄보 같기도 하다. 아 근데 네. 정말 그래요. 이거 진짜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시겠지만 네. 한번 하시다가 네. 오 이거 계속 바뀌게 된다. 진짜 그래요. 네 하나 약속해. 우리 저거 하지 마. 중간에 바꾸는 거. 하지 맙시다. 그게 너무 그래도 틀리니까 너무 창피해. 그게. 그래요. 바꾸지 맙시다. 네, 안 바꾸고 쭉 가겠습니다. 네. 네. 자 지금까지 순위 예측해봤습니다. 과연 이대로 될지 올 시즌 반도 어떻게 변할지 연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요. 이번에는 얼마나 틀릴지 저희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예측 문제가 계속해서 걸려서 고민도 했는데 정말 예측은 예측일 뿐 화내지 마시고요.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요 저희가 항상 열심히 했던 프리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